호찌민묘 내부는 오전에만 관람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 분은 아침 일찍 움직여 주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여행지는 호찌민묘 사원 관람이 많기 때문에 노출이 많은 의상은 입지 말아주세요. 호텔에서 호찌민묘까지는 택시로 12분이 소요돼요. 호찌민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969년 사망 후 방부 처리된 호찌민 시신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 엄숙하고 근엄한 공간으로 묘를 방문하실 때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주셔야 해요. 짐 보관소 이후부터 묘소 안까지는 촬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반바지, 짧은 치마, 민소매인 경우 입장 불가, 호찌민묘 입구에서 엑스레이를 통한 소지품 검사를 받고 들고 있는 가방과 짐은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해 주셔야 해요. 월별 요일별로 달라지는 운영시간, 헷갈리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휴무예요. 더불어 매년 6월 16일부터 8월 15일은 시설 보수를 위해 입장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호찌민묘 입구는 여기. 구글 지도에 보이는 호찌민묘가 표시된 곳과 입구는 반대편에 있어요.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입구에 도착했다면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고 짐 보관소에서 가방과 소지품 등을 보관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짐을 보관하면 번호표를 받으실 텐데 관람 후 가방을 찾을 때 필요하니 잘 챙겨주세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호찌민묘 관람부터 시작해 주석궁, 호찌민생가, 못꽃사원, 호찌민 박물관 순으로 관람이 이어집니다. 이동하실 때는 경찰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이동 경로를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또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해 주셔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촬영 금지, 호찌민묘 관람 후에 돌아올게요. 호찌민묘 관람이 끝나면 주석궁 호찌민생가가 있는 주석부 유적구역으로 이어져요. 주석부 유적구역 운영시간 확인하세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주석궁은 1901년에서 1906년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의 사조로 쓰였습니다. 현재는 외국 국빈 영접이나 국가 주석의 사무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회의를 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쉽지만 주석궁은 내부 관람이 되지 않아요. 외관만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길 따라 걷다 보면 노란색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1954년에서 1958년에는 호찌민이 생활했던 공간이었어요. 그 옆에는 정치부 회의를 주최하고 국빈을 영접했던 공간도 있고 프랑스와 소련에서 선물 받은 자동차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예 집 옆으로 큰 인공호수가 보이실 텐데 그 맞은편에는 1958년 5월부터 호찌민이 생활했던 목조가옥이 있어요. 호수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시면 목조가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호찌민생가, 산악민족의 전통가옥 형태인데요. 회의실로 사용된 1층은 테이블과 12개의 의자가 있고 2층에는 생전 사용했던 전화기, 라디오, 타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1969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고 하네요. 생가를 보고 나서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 나오면 주석부 유적구역의 관람은 끝이 나요. 이제 큰 길을 따라 걸으면 목꽃사원과 호찌민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가는 길에는 베트남 옷부터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요. 박물관으로 가기 전 눈길을 사로잡는 목꽃사원이 보이실 텐데요. 기둥 하나로 받치는 형태의 사원으로 기둥 둘레는 1.25m, 하나의 기둥 위에 사당을 얹은 구조로 연못 위에 핀 연꽃을 상징했다고 하네요. 목꽃사원을 지나면 보이는 이 건물이 호찌민 박물관, 호찌민의 생애와 업적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인데요. 베트남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만동.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올라가면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후 정면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호찌민 동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동상을 보고 나면 그 옆으로 전시관이 보이실 텐데요. 2000여 점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베트남 공산혁명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업적 등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람이 끝나고 맡긴 짐을 찾으러 갈 시간. 호찌민묘 입구 쪽으로 되돌아가면 되고 짐 맡길 때 받은 보관 번호표를 제시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제 서울로 이동합니다. 점심은 쭉바코 근처 퍽구원 맛집으로 갈게요. 퍽구원 찐탕까지는 택시로 8분이 소요돼요. 서울역 작은 호수인 쭉바코에는 응우싸 거리가 있는데요. 하노이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퍽구원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예요. 저희는 응우싸 거리에서 퍽구원 찐탕이라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퍽구원 찐탕은 현지인에게 퍽구원으로 유명한 식당으로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현지에서도 유명한 맛집입니다. 지금은 한적해도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답니다. 메뉴판에 음식 사진과 함께 음식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적혀 있어 주문할 때 좀 더 편했어요. 퍽구원이 뭘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보통 아는 라이스페이퍼와는 다르게 촉촉하게 생겼죠? 저희가 라이스페이퍼로 아는 건 바잉장이라는 건데요. 건조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라면 퍽구원에 나온 피는 바잉퍼라는 거예요. 쌀가루와 녹말가루를 섞어 찜기에 쪄서 만들었기 때문에 쫄깃하고 두툼한 게 특징이랍니다. 바잉퍼에 고기와 야채 등을 돌돌 말아 싼 음식으로 느엉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요. 월남쌈과 비슷하지만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레몬과 고추가 있을 텐데 기호에 따라 느엉맘 소스에 더해 드시면 됩니다. 퍽구원 외에 주문한 퍼치앤퐁, 바잉퍼를 튀긴 다음 볶은 소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바잉퍼를 튀기니까 마치 누룽지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호불호가 강한 고수와는 달리 향이 강하지 않은 야채와 익숙한 소고기 맛이라서 베트남에 처음 여행 온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이랍니다. 튀긴 바잉퍼와 소고기, 채소를 같이 한 입에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요. 누룽지와 소고기, 야채 볶음이 들어가서 한국인에게 정말 익숙한 맛.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문한 메뉴는 미싸오. 볶음면과 함께 볶은 소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볶음면을 예상했는데 라면이더라고요. 식감은 라면땅처럼 딱딱했어요. 퍼치앤퐁과 야채, 고기의 맛은 똑같고 면 식감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메뉴를 3개나 시켰는데 겨우 18만 5천 동. 정말 저렴하죠? 하노이 여행 중 쌀국수와 분짜에 질리신 분들이라면 퍽구원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제작한 1호기의 퍽구원 먹방편 많이 봐주세요. 하노이의 4월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시원한 커피 한잔 할게요. 하이랜드 커피까지 도보 12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하이랜드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꽌탄 사원과 쩐꾸옥 사원과 가까운 위치에 평화롭고 조용한 쭉바코 위 유람선 형태로 세워져 있는 카페예요. 하이랜드 커피는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1층은 에어컨이 나와 시원하고 쾌적하고요. 2층은 야외 자리로 에어컨이 없어 덥지만 쭉바코를 내려다볼 수 있어 뷰가 좋은 곳입니다. 카페 옆에는 오리배를 탈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날 32도가 넘는 무더위에 저희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시원한 커피 한 잔 주문해볼까요? 베트남의 달달한 밀크커피를 주문하려면 메뉴판에서 여기를 봐주세요. 달달하고 시원한 믹스커피 맛. 더위에 지쳤을 때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하이랜드 커피에는 저렴한 가격에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고 커피 원두, 인스턴트 커피, 텀블러도 판매하니까 꼭 구경해보세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